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고 김영주는 두부를 건지며 맞은편 준호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가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은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밥그릇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밥 식는다. 영주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숙인 채로 엄지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읽는 것인지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주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이 사람은 영주가 무언가를 집으려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방 문가에 기대어 영주가 요리하는 걸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를 제잘거리면서요. 지금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주는 그 변화가 정확히 어느 날부터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준호의 시선이 영주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25년이었습니다. 영주는 이 집에 자신의 시간을 고스란히 쏟아 넣었습니다. 준호가 사업 초기 빚에 허덕일 때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고 아이가 고열로 쓰러지던 밤에는 새벽 내내 옆을 지켰습니다. 그가 술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날에도 영주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두었습니다. 뭔가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준호의 외투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회식이겠거니 누군가와 가까이 앉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꽃향도 아니고 비누향도 아닌 또렷하게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젊고 달큰한 것이었습니다. 영주가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외투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과 주방 사이는 불과 2걸음 거리였습니다.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영주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어딘가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들떠있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영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직하게. 25년 동안 영주에게 한 번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속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사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영주는 행주를 개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달 전부터 쌓여온 작은 신호들, 늦어진 귀가, 짧아진 대화, 식탁에서의 침묵.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주가 거실로 나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뒤 그가 놔두고 간 재킷 안주머니를 조용히 뒤졌습니다. 명함이 2장, 영수증 1장이 나왔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사람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은 침실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영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검고 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침착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녁 식탁에서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시선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낮게 픽 웃었습니다. 혼자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영주가 있다는 사실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준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요일에 강남 레스토랑 갔던 사람. 누구냐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입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수증을 어떻게 봤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물건 뒤진 거야? 지금. 뒤진 게 아니라 눈에 띈 거야. 그게 그거지.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영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식간에 잘못을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식탁을 건드리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국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위로받는 거 아니야. 당신은 매력이 없잖아.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영주는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을 바쳐온 사람 앞에서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배신을 들켰을 때 반성이 아니라 공격을 선택하는 사람. 영주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똑똑히 본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외출했습니다. 영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웃었고 영주가 뭔가를 물으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영주가 건넨 찌개 그릇을 받으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먼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끊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영주가 안방에서 잠들려는 참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주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답답해. 진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주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되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지워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해야 할 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이었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몰래가 아니라 냉정하게. 영주는 한 달치 카드 내역서를 인쇄했습니다. 준호명의 카드였지만 결제 알림이 영주 번호로도 오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영주가 직접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역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항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어느 건물 지하 카페, 인근 편의점, 그리고 같은 주소로 찍히는 주차비 결제. 영주는 그 주소를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주는 단정하게 외출복을 입고 그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구석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쳐두었지만 시선은 건물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준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영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50분 뒤 준호가 나왔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영주가 있는 카페 창문 바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영주는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들어가고 10분쯤 뒤였습니다. 건물 출입구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 여자가 준호와 나란히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영주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아무 표정 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사흘 뒤 영주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위층에서 목소리가 새어내려왔습니다. 계단 쪽 벽이 얇은 건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집도 돈도 다 정리해서 나올게. 기다려. 영주의 발이 굳었습니다. 진짜요? 약속하는 거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높고 또렷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야. 영주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나왔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 위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날이 흐렸습니다. 집도 돈도 다 정리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일군 것들을 영주가 친정에서 빌려다 메워준 초기 자본을 아이들 키우며 아끼고 모은 시간을 다 정리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에게 약속을 하면서요.
두 사람이 새 출발을 앞두고 설레는 동안 영주는 지워져야 할 과거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끝이다. 생각해야 산다. 영주는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 겉옷을 벗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을 폈습니다. 준호가 모르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영주가 몇 년 전 혼자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잔액이 크지 않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는 메모지에 번호 하나를 적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지인에게 조용히 받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을 영주가 처음 들은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오래된 동창의 소개였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건네진 이야기였습니다. 서지안 29. 이혼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일하다 나온 여자였습니다. 영주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을 곁에서 많이 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감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영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지아는 준호에게 접근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주말마다 들르는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고 준호는 그것이 설계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젊고 적극적이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여자였습니다. 준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후로 서지아는 영주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고가의 식사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명품 선물을 받아내며 준호의 소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는 사업 이야기 속에서 자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느 건물이 단독 명의인지, 어느 계좌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준호는 자신이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를 좋아하는 젊은 여자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영주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결혼 25년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준호 단독명의 강남 건물, 사업체 지분. 서류상으로 영주의 이름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 영주가 친정에서 빌려온 돈으로 메워진 초기 자본, 20년 넘게 살림을 도맡아 준호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업은 법적으로 따져도 영주의 몫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업무 서류를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집은 사업 담보로 잡혀 있고 재산은 다 내 명이야. 그냥 서명하면 돼. 영주는 서류를 들어 한 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서명할 거라는 얼굴이었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니까. 알겠어. 영주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서명하겠다고. 영주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눌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출발이 확정되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서명한 서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따로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 기여분 인정 신청서, 그리고 준호명의 강남 건물에 설정하는 가압류 신청서. 준호는 그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주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인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짧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영주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지안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오피스텔로 오라고.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영주를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안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영주가 자연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준호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알아? 영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지안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박 사장님 재산 내역을 정리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 실거래가 강남 건물 소유 현황, 차명으로 묶인 계좌 내역 다 여기 들어있어요.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다 짜고 한 거야? 영주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집도 돈도 다 정리해서 나온다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주를 올려다보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어? 영주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25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두던 밤들, 친정에서 빌려온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네던 날, 아이가 아파 혼자 병원 응급실에 달려가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자 다 정리하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영주는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이미 다시 시작했어. 나 혼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영주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준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끝난 목소리였습니다. 이후로 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영주 측에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었고 가압류가 걸린 강남 건물은 처분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영주에게 넘어왔습니다. 준호는 정리되고 남은 빚과 함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지아는 약속한 보수를 받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가장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영주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오래된 화분들을 옮겨왔고 좋아하는 책들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면서 창밖을 봅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입니다.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